안녕하세요. 시알구고 양혜쌤입니다. 오늘은 반통의 물이라는 수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작품을 공부하기 전에 반통의 물이라는 수필이 속해 있는 상위 갈래 개념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들어봤겠죠? 교술 갈래라고 합니다. 단어가 좀 한자어에서 좀 생소한 느낌이 있는데요. 자, 뜻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교술 갈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자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교자는 여기서 가르칠 교자로 한자가 쓰는 글자고요. 교자는 서술할 술자가 되겠습니다. 자, 가르쳐 서술한다. 자, 가르쳐 서술한다. 자,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교술관례는 기본적으로 어떤 필자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 자, 이때 가르친단 말의 의미는 필자가 생각하는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 자, 이런 내용들을 독자에게 서술 전달한다 라고 이렇게 뜻을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밑에 나온 그 개념 정의 문장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술 갈래는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 경험과 생각. 자, 이건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물론 직접 경험한 것도 포함이 되고요. 간접 경험, 들은 이야기도 됩니다. 직접과 간접 경험. 작가가 직접 경험하거나 간접 경험한 것들과 그 생각을 자,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 거기에서 나온 깨달음이나 통찰이라고 하는 거는 꿰뚫어 본다는 뜻이거든요. 깊은 생각, 자, 깊은 생각, 그 꿰뚫어 본 생각들을 글로 표현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갈래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교술갈래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수필이라는 장르가 여러분들 이 숫자가 따를 숫자에서 붓 가는 대로 자, 이 부필자, 붓 가는 대로 자유롭게 쓴 그 글의 갈래라는 뜻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수필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술갈래의 특성을 같이 대입시켜 본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교술갈래의 특성이 그 다음 문장에 서술되고 있네요. 교술갈래는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다라고 자유롭고 자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다. 형식의 자유가 있고요. 그다음 개인적 체험이나 생각, 정서를 직접 여러분 직접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러한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남을 도와야 된다. 등등등 조국을 사랑해야 된다. 등등등 가족이 소중하다 등등등 이와 같은 주제를 필자 작가가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문학 갈래 중에서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자, 또한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한다는 점에서 화자나 서술자를 내세운다. 이때 화자나 서술자는 작가의 대리인, 작가의 대리인을 내세우는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입니다. 여러분들 시나 소설에 나오는 서술자 화자는 작가 자신이 아니고 작가가 내세운 허구적인 대리인이라는 거 그럼 다 알고 있죠? 자, 그런 반면에 자, 교술갈래의 하자 서술자는 이퀄 작가 자신이 됩니다. 자, 그게 다른 갈래와 서정 갈래와 서서 갈래의 큰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여러분들 서정 갈래나 서사 갈래와의 차이점 그건 뭐냐면 교술 갈래가 화자가 작가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서정이나 서사 갈래는 작가가 허구적인 존재여서요. 허구적인 존재에서 누구와 이거 너무
너무 크게 나왔네요. 자, 작가는 서술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점을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작가와 서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서점과 서사에서는. 자, 반면에 교술갈래에서는 작가와 서술자가 일치한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런 교술갈래의 이런 큰 상위갈래 개념 안에 속해 있는 하위갈래. 자, 그 하위갈래를 한번 정의해 보면요. 자, 이 교술갈래, 하위갈래. 한문문학. 자, 설이라든가 기라든가 하는 한문문학과 이거 암기해둬야 됩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반드시 암기합니다. 설, 기, 무슨 설, 무슨 기. 자, 그 다음에 편지, 일기, 기행문, 수필 같은 그런 하위갈래 장르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한다면요. 조선시대 악장이라든가 가사라든가 자, 그 다음에 창가라든가 자, 이런 식의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그런 갈래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들을 암기하세요. 교수갈래, 하위갈래는 설, 자, 기, 자, 이건 한문문학에 속한 장르입니다. 근데 그것도 높은 의미의 수필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편지 자기가 경험한 거, 일기도 자기가 경험한 거, 기행문 마찬가지죠. 현대 수필 전부 다 교수관리에 속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반통의 물이라는 이 단원, 이 과도 이 중에서 현대 수필에 속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수관리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들 문제에 100%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자, 밑에 뭐 경험과 성찰 담은 글쓰기 이런 것들은요 굳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수필의 특징 한번 추가해서 한번 체크해 보고 갈게요. 자, 수필은 자기의 경험을 직접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이죠. 자, 생각과 정서가 솔직하게 드러나고요. 그 다음 사실적, 실제 허구가 아닌 실제 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자, 수필의 특징이라고 메모해 두시고, 자,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걸 메모하시고, 자습서를 펼쳐놓고 있는 친구들은 자습서 181쪽, 자습서 181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 같이 따라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개성적이다. 당연하죠. 그 다음 비전문적이다.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어도 여러분도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소재가 글쎄 주변의 일상, 우리가 신변 잡기라고 합니다. 자, 이 신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 이 신변 잡기를 주변의 사물, 사건, 생각 등을 다양하게 소재를 쓸 수 있고요. 형식에 자유롭다.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자, 이런 특성들을 기억해 두면서요. 자,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 반통의 물이 과연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곳 제목이 반통의 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반통. 반통이라고 하면 큰 이런 그죠? 큰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큰 물 그릇에 반통의 물이 담겨 있다는 뜻인데, 자, 이건 뭐 세수하기 위한 물도 아니고 식물에 물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자, 농사 짓는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자, 필자가 직접 경험과 바탕으로 쓴 그림을 알 수 있다. 본문 시작합니다.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 자, 지금 대화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당근씨를 막 뿌리려는 남편에게 나는, 자, 나의 동그라미 쳐야 되겠습니다. 별표 갑시다. 자, 이게 서술자가 1인칭으로 표현되고 있네요. 1인칭 서술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작가와 동일인이죠. 허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허구적인 이거이다거나 대리인이다거나 허구적인 사람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죠. 실제하는 작가와 동일인입니다. 자, 이게 수필의 중요한 특성이 되기도 하죠.
자, 서술자가 작가임을 알 수 있다. 이건 수필이라는 거죠.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지금 당근씨를 뿌리는 어떤 경험, 당근씨 농사 짓는 이 경험을 일단 첫 부분에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봤기 때문에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씨를 처음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근 씨는 처음 뿌리는 거고요. 다른 씨앗들은 뿌린 경험이 있습니다. 자, 부치씨와 당근씨는 처음 뿌리는 것이라 대중이 서자. 자, 대중, 단어 뜻 주의합시다.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림잡아, 대강 어림잡아. 대강 어림잡아서 어떻게 할지 어림잡아 헤아리는 거. 대강 어림잡아 헤아리는 것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을 쫑쫑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 자, 이 참새는 어때요? 씨앗을 심어 놓으면 얘들이 와서 호로록 가서 씨앗을 파먹는 그런 나쁜 녀석들이죠. 마음에 걸립니다. 작년에 씨를 심었는데 이 참새가 와서 다 집어 먹었나 봐요. 자, 작년에도 너무 얕게 씨를 뿌려 낭패를 본 적이 있다. 낭패는 자, 낭패도 내모쳐 봅시다.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자, 딱하게 됐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어휘 문제가 출제가 간혹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씨 뿌린 지 2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 잘 잡수고 간 뒤였습니다. 그제야 농부들이 씨 뿌릴 때 적어도 3알 이상 심는 뜻을 알 것 같았다. 자, 씨를 뿌릴 때 3알 이상씩 심는다. 이거는 어떤 삶의 진리, 삶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새를 위해서, 또 하나는 벌레를 위해서,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자, 새와 벌레, 인간이 나눠 먹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자연과 나눌 줄 안다. 인간만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필자의 인생관, 가치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자, 다음 분 보겠습니다.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돋아났습니다. 처음엔 그 어렵게 튀어낸 이쁜 싹들을 솎아내느라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그냥 두었습니다. 자, 촘촘하게 넉넉히 뿌렸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많이 난 거예요. 자, 그냥 두었습니다. 자, 그러나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뿌리가 밀려 나오는 이런 부작용. 너무 촘촘하게 넉넉하게 뿌려서 그냥 그것을 솎아내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솎아내지 않고, 너무 많이 나면 애들이 서로 경쟁하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솎아내야 되는데 솎아내지 않고 그냥 둔 거죠. 그랬더니만 뿌리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 나옵니다. 그러면 자, 어떤 뿌리들은 그 생존을 못 하겠죠. 서로 경쟁이 너무 심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솎아내지 않았더니만 당근 전체가 자랄 수가 없는 상황. 너무 많이 심어서 너무 촘촘하게 돋아나서 영양 섭취를 할 수 없는 상황. 자, 씨앗을 너무 많이 뿌린 거죠. 부작용이 나왔네. 너무 많이 뿌려서 얘들이 서로 경쟁하느라고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때요? 경험이죠, 경험.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볼게요. 여기까지는 필자의 당근씨 경험입니다. 자, 이 다음부터 그럼 경험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깨달음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험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수필의 이중적인 구성, 수필의 2단계 구성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나왔을까요? 적절한 거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자, 식물에게 그러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최소한의 거리가 필요하다. 자, 식물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있네요. 식물에게 거리가 있어야지만이 각각의 식물들이 자기 삶을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를 너무 가깝게 만들면요, 오히려 감정이 상합니다. 자, 거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네요. 자, 이것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식물에게서 거리의 중요성을 인간 세계에 비슷하게 적용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이와 같은 전개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유추적인 전개. 유추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시험, 이 단원에서 중요하게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발표하세요. 자, 거리가 깨지게 되면 폭력이 생기고,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친한 친구 사이 너무 가까워지면 때로는 감정이 치닫는데 욕도 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죠? 친구한테 막 명령하기도 하고, 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환멸. 자, 그런 과정에서 어때요? 친구가 굉장히 좋았는데 친구에 대한 좋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환상과 기대와 꿈이 다 소멸되고 깨집니다. 그거를 환멸이라고. 환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발표가서 환멸은 기대나 환상이 사라지고 깨지는 상황. 자, 깨지면서 그런 괴로운 마음, 기대 현상이 사라지고 깨지게 되는데 거기서 괴로운 마음이 생길 때 그걸 환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 처음에 어떤 그런 좋은 호감과 환상이 나중에 깨지고 그로부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 환멸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깨달은 부분에 주목해서 봐줘야 되겠습니다. 우선 자, 식물과 그 다음에 거리의 중요성, 이 부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이 중요함을 적용되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유추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환멸이라고 하는 단어 뜻, 기대 환상이 깨졌을 때 생기는 괴로움,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 적절한 거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의 경험과 깨달음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자, 아우성이 들려온다. 이거는 식물을 의인화시켰네요. 자, 의인법이 쓰였고요.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솎아주어서 아우성을 중재해준다. 자, 아우성을 중재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지겠네요. 자, 이걸 서리법이라고 하죠. 자, 서리법을 통해서 피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적절한 우리가 표현법으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자, 필자는 자신이 전원주택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는 몇 가지의 경험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이 끝난 거예요. 당근 씨를 뿌렸던 것부터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온 이번 내용부터는 다른 경험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1번 경험과 2번 경험 사이에 필자가 겪은 경험을 쭉 열고, 자, 경험들을 병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구성상의 특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자, 보겠습니다. 자,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속담을 인용해서 논지 전개할 때 이러한 표현법을 풍유법이라고 하죠. 이거를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속담을 인용해서
자,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이 죽는다. 자, 우리가 어떤 나쁜 풀을 뽑게 됐을 때 그 옆에 있는 고운 풀도 영향을 받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한자성어로 바꾸면요, 순망치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리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김을 맬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김매기. 여러분, 김매기가 뭐는? 김매기는 주 농작물 사이에 이렇게 피어나는 풀을 이렇게 뽑아주는 일을 김매기라고 하죠.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이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 자, 잡초는 뽑아야 될 거니까 당연히 미운 풀이 될 것이고요. 자, 키우고 있는 채소는 우리가 먹을 거니까 이거 고운 풀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식으로는? 말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자,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 자, 잡초와 채소. 자, 잡초와 채소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이다. 자, 농사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이 행위의 기준을 말하고 있네요. 누구를 기준 삼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잡초와 채소의 기준은 사람의 먹을 수, 식용의 여부에 따라서 나뉩니다. 먹을 수 있으면 고운 풀, 먹을 수 없으면 나쁜 풀, 잡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농사는 공존보다는 인간의 이로운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일반적인 농사의 개념은 공존보다는 선택을 지향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는 누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반생명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은가?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이다. 땅의 본래적 질서는 공존입니다. 근데요, 농사의 질서는 뭡니까? 농사의 질서는 선택과 반생명이죠. 공존이 아닌 선택과 반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농사와 땅의 질서, 땅의 본래 질서는 공존, 농사의 본래 질서는 반생명. 자, 이런 가치관의 차이, 땅이 지향한 지향점의 차이, 이 지향점의 차이가 이 문장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광등을 그어보세요. 자, 농사는 반생명성을 지향하고 선택을 지향하죠. 반면에 땅은 어떤 걸 지향합니까? 공존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대조하고 있네, 대조. 자, 그 차이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체크해 둬야 되겠네요. 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밭을 읽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바로 풀입니다. 그렇죠? 풀을 어떻게 해야 돼?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럼 다 뽑아내야 돼. 그럼 반생명이 돼.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의 손이 미치기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명아주, 저 둔덕에는 개망초, 이 고랑이는 돼지풀, 저 고랑이는 질경이. 자,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다양한 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둔덕의 원래 주인이죠. 자,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다양한 풀들이. 그런데 달갑자는 침입자가, 자, 이 침입자는 인간, 사람을 가리키죠.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서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 자, 원주민은 이것도 인하되어 있네요.
자,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자,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이 풀들, 그들입니다. 그들. 자, 원주민은 쉽게, 이거 뭐냐면 잡초라고 볼 수 있죠? 이 잡초들이 원주민이고요. 쫓아내니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그렇죠. 원주민을 우대해야 되는데 원주민을 다 솎아내고 그 자리에 인간이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심어서 먹는다. 너무나 회당적인 느낌이네요. 자,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뿌려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줘야 한다. 참 고민입니다. 다 놓으면 그냥 채소가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뽑아줘야 하는 그런 절충을 한다는 거죠.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자, 채소가 반, 잡초가 반.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 자, 그건 뭐예요?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풀을 죽이지 않는 생명 존중 의식 때문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잡초가 원주민인데 그들을 뽑아내고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먹는 채소만 이렇게 심어두는 것은, 다른 풀들을 뽑아내는 것은 이 생명의 질서에 어긋난다. 반생명적이다. 따라서 반반씩 섞어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건 뭡니까? 생명 존중의식 때문이네요. 자, 형광펜했습니다. 중요하네.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자, 두 번째 에피소드가 끝났네요. 여러분들,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김을 맺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 어떤 깨달음? 생명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자, 풀을 다 뽑지 말 것이다. 자, 그들도 이 땅의 주인의 어떤 자격이 있다. 라는 것을 필자의 고민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좀 잠깐 위로 올라가서 한두 가지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앞에 문장 이런 내용 나옵니다. 밭은 숲보다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기 표시합시다. 자, 밭은 세모치고요. 숲은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밭이 생명에 덜 가깝다. 자, 밭은 반생명적이다. 숲은 생명 존중 쪽이다. 그냥 숲에는 누군가 풀을 뽑아내거나 가서 인위적으로 뭔가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에는 여러 가지 식물과 생물들이 공존하고 있고, 밭은 인간이 채소를 심어 먹거나 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풀들을 뽑아내기 때문에 밭은 반생명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밭에는 반생명적인 선택, 그리고 숲에는 공존, 자, 이런 대비적인 가치가 드러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달러 경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밭 바로 옆에는 세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도시 아파트나 시골 농가만 해도 이제 수도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물 걱정이 없지만, 밭에는 물을 끌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물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밭은 보통 지대가 높거나 내지는 이 시내가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 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밭 가운데나 옆에 이렇게 우물을 파서 전기로 물을 주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옛날에만 해도 그런 것들이 흔치 않았죠. 그래서 우물 수도가 없습니다. 조금 걸어가야 그만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수나 관으로 연결하기엔 너무 거리가 멀죠. 또 그러기에는 조그만 밭에 그걸 끌어들이기엔 너무 수월스러운 것 같아서 그냥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주었습니다. 그렇죠? 자, 필자 밭 바로 옆에는 우물 수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러 길어다 줬습니다. 한 통 한 통 길어다가. 자, 푸성귀라고 하는 건 풀을 가리키는 거죠. 풀.
자, 여기 나왔네. 푸성기. 오른쪽 단어 봅시다. 사람이 가꾼 채소뿐만 아니라 저절로 난 나물 따위를 통틀어서 푸성기라고 합니다. 그냥 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푸성기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라고 하는 말. 자,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닌 농부의 발소리. 이때 농부의 발소리는 물을 길어주는 노력. 자, 물을 깃는 디귿받침입니다.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지만 푸성기를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10번은 왕복을 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위에 나온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할게요. 필자는 풀을 뽑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진 경험이 있었는데 이로부터 자, 사람이 잡초와 채소를 구분해 주기는 어떤 선택보다는 공존하게 두는 것이 땅의 본래 질서였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이었죠. 자, 다시 올라가서 이제 물 깃는 경험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기 밭에 푸성기를 키우기 위해서 이 물통을 두고 10번씩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정성, 자, 물을 깃는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푸성기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가 이제 자기 밭에 물을 직접 그 물통을 가지고 물을 주는 이런 그 지루한 반복과 힘든 일을 하면서 언뜻 한 사람을 생각을 떠올립니다. 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누구냐면 바로 근처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할아버지입니다. 그 어떤 할아버지는 자, 어떤 분이냐면 몸 반쪽이 마비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할아버지를 보면 이제 그 뇌에 어떤 뇌혈전이라든가 이런 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한쪽 몸이 좀 불편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자, 걷는 모습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한 한쪽 발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은 자, 일단 굉장히 불편하죠.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가까운데도 이상하게 거기에서 뭘 느껴요? 자,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별표 하나 하겠어요. 별표 3개 할게요.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이 문장의 단어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움직임은 몸부림인데 거기에서 평화를 느껴요. 뭔가 모순되는 문장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모순되는 문장 속에 어떤 표현법이 담겨 있습니까? 그쵸? 이 표현법은요, 바로 역설법입니다. 자, 두 개의 단어가 모순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불편한 그분의 행동 속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낍니다. 식물을 위해서, 그 채소를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려서 물을 막 흘려가면서까지 반통밖에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뿌려주는 할아버지의 어떤 그 행동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뜻함, 생명 존중의 마음,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느끼는 순간 평화로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바지를 적시고 길이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 오가는 걸 나는 때때로는 끌듯이 지나가는 발소리. 자, 이 발소리 바로 할아버지의 사랑, 생명 존중, 생명을 존중하는 어떤 태도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 젖은 길이 이내 말라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 자, 아름답고 빛나는 길. 그 길은 생명 존중의 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끊지 않고 끝까지 해서 나중에 큰 성과를 이뤄내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런 할아버지의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자, 우공이산이라고 합니다. 우공이산. 중국 어떤 나라에 우공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그 어떤 그 지금 길을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는 남 같으면 산이 앞에 가로막히니까 포기할 법한데 이분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어떤 삽 같은 거,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조그만 도구만을 이용해서 평생을 산을 파냈대요. 그래서 그 앞에 가로막혔던 그 산을 이 옮길 이자입니다. 산을 옮겨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공이산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내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고 난다. 내가 10번 오가야 할 것들을 그 할아버지는 20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필자가 채소를 키우는 것과 할아버지가 키우는 것 다르지 않다. 이 두 개의 유사성이 언급되고 있네요. 역시 또 서리법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통의 물을 반통의 물을 퍼붓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자, 생명 존중. 이 반통의 물의 제목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반통의 물에 형광펜 거두시고요. 그렇죠? 둘이 유사성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제목의 의미이기도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영혼의 발소리. 자, 여기 보면 할아버지의 발소리 달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에피소드가 끝나고요. 자, 병렬적 구성이 끝났습니다. 자, 물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정리단락이 나오네요. 네 번째. 자, 이 짤막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병렬적 전개로 되어 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쩔뚝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이 이야기들은 밭을 가꾸는 동안 쩔뚝거리던 필자가 농사 짓는 경험을 통해서 쩔뚝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이 이야기가 발소리이다? 영혼의 발소리이다? 일종의 은유법이 쓰이고 있네요. 조금 어렵습니까? 이 세 개의 이야기들은 내 영혼에, 내 영혼이 원래는 쩔뚝거렸습니다. 그럼 쩔뚝인다고 하는 거는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쩔뚝거림? 이거는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는 그 생명의 존중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거나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당근씨를 뿌리면서 또 풀을 솎아주면서 그리고 또 물을 직접 날라주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전에는 생명 존중 의식이 없었습니다. 없다가요, 이 세 가지 이야기 경험들을 겪으면서 생명 존중 의식이 생긴 겁니다. 자, 그 생명 존중 의식이 없던 그 즈음, 농사 짓기 전에 그 마음의 강팍한 상태를 쩔뚝거리는 영혼으로 표현했고요. 이 이야기를 겪으면서 그 영혼이 조금 이제 정상이 됐겠죠. 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필자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형광펜, 비유가 쓰였다. 자, 뭐에서 볼로? 존중의식이 없다가 생명 존중의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감히 농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과 행복한 합일, 굉장히 중요하네요. 합일은 하나가 되는 걸 합일이라고 합니다. 자, 부를 수 없지만 그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그 어둠과 불구, 자, 부족함이죠? 자, 어둠, 부족함. 필자가 뭔가 부족한 생각. 아직은 부족하고 반쪽짜리 생각이지만
어둡고 부족한 불구의 상태에 힘입어서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있다. 자, 물통, 비어있는 물통은 역설적입니다. 비어있는 물통은 거꾸로 그들에게 생명을 준 거잖아요. 자,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온 거죠. 자,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학습 활동 가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내용 중에 내용이 많지 않나요? 이 단원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내용만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필자가 경험한 일이 무엇이 있고 깨달은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당근씨 이야기에서 자, 식물 사이에서 거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자, 잡초를 뽑지 않아서 풀이 무성해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 선택보다는 공존이 중요한 삶의 질서이다. 라는 걸 깨닫죠. 세 번째, 할아버지 반통의 물을 보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노력과 정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경험이 어떻게 병렬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자, 글쓴이의 삶 태도를 추리해 보자. 필자는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 존중 자산을 갖고 있다. 너무 뻔한 얘기죠? 자,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수필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수필은 개인의 해석과 성찰을 담고 있다. 실제 자신의 경험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진솔하게 담고 있다. 너무나 뻔한 내용이네요. 자, 이것만 정리하고 학습활동 정리를 마치고요. 이제 이 단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단원이니까 잘 정리해서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백조를 기원하며 파이팅! 안녕!